안녕하세요. 전 영화 시작해서 이만 58번째 에피소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펭귄맨입니다. 안녕하세요. 형광모자입니다. 알레르기로 네. 거의 지금 울고 계시는. 네, 30년 인생에 처음으로 알레르기가 와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뭐 말해 뭐합니까? 아유, 잘 지내셨어요? 전 망했죠. 지금 큰일 났어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큰일 나셨죠? 구체적으로도 말을 못 하는데요. 제가 지금 다음 주에 한 마감인 게 한 4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생산적인 네. 나날들을 보내고 계시네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요. 큰일 날 준비? 그러니까 뭐 망할 준비? 망할 준비. 근데 뭐 어떻게든 되겠죠? 네. 저는 무척 바쁘고 음, 그렇습니다. 정신없이 살고 있어요. 네. 저희가 원래 전주에서 네. 녹음을 해가지고 네. 짜잔. 하려고 했지만 네. 실패했다. 실패했어요. 네. 이 형광모자도 좀 바쁘고 네. 저도 좀 바쁘고 해가지고 네네. 그리고 또 그래도 할까 하던 찰나에 배경 음악이 또 엄청나게 나왔잖아요. 맞아요. 네. 그때 앉자마자 갑자기 음악이 시작되면서 음, 오늘은 텄다. 음, 갑자기 마음이 편해지면서 그냥 미루자. 네.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저희가 일주일이 지난 지금 만났습니다. 일단은 전주 얘기를 하기 전에 영화계 소식? 아니 뭐 이제 시작하는 깐느가 이제 시작을 하죠. 네. 며칠 날 시작하죠? 12일 정도인 것 같은데 오늘 며칠이에요? 12일이요. 그래요? 14일 날 시작하나 그럼? 아직 시작 안 했을 텐데. 네, 이걸 네. 다 자르고 어쨌든 칸 영화제가 아마 이제 저희가 이 방송이 업로드 될 때쯤에는 이미 시작을 한 상태일 것 같아요. 네. 뭐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타란티노가 일단은 경쟁에 합류를 했고요. 사실 그래서 사람들이 걱정이 많아요. 이게 네. 이 편집본이 좀 길어요. 네. 런타임이. 다 이거 못 혹시 쳐내고. 지금 이 영화 지금 이거 실수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과연 공개도 되는 예, 것인가? 예. 그런 얘기가 루머가 좀 있어요. 지금 편집 상태가 엉망이다. 어머. 지금 물론 이제 막 갑자기 말도 안 되는 편집을 하진 않았겠지만 어쨌든 숙고가 좀 덜 된 편집본이라는 일단 루머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어쨌든 총 21개의 작품이 경쟁국에 포함되었고요. 심사위원회는 이제 기억나는 사람은 당연히 심사위원장인 알레한드로 곤잘리스 이나리투. 엘르 페닝. 네. 그렇죠. 엘르 페닝. 정말 젊은 심사위원 중에 하나인 것 같고. 그러게요. 파벨 파우쿠스키? 콜드워의 파벨 폴리콥스키였나? 뭐 어쨌든 네. 네 그렇고요. 네. 아니면은 뭐 킬링 디어랑 란티모스 네. 감독. 더 페이보릿의 로고스 란티모스 그리고 120bpm의 로빈 캠필러 같은 감독들이 포함이 됐고요. 5월 14일에서 25일 개최되니까 이제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칸 영화제 소식도 조금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로벤 캄피오 감독의 120bpm 하니까 생각나는데 음. 전주에서 네. 거기 주연 배우를 맡으신 분이 심사위원이었어가지고 만났어요. 네. 그래가지고 사진을 같이 찍었어요. 음. 나중에 사진을 보니까 흔들려서 누가 누군지 소개할 수가 없는 네, 그런 사진이 하나 그렇습니다. 남았습니다. 전주로 갈까요? 아니면 뭐 최근 본 영화 최근에 본 영화가 다 좀 오래됐는데 네. 그쵸 오래됐죠. 거의 한 달 된 것 한 달 된 것 같네요. 근데 뭐 저는 이제 스탈린이 죽었다를 일단 봤고요. 네네. 얘 원래 동명의 그래픽 노블을 각색한 작품인데 어쨌든 각색을 잘했나 봐요. 각색으로 사실 호평이 좀 있었던 영화고 이제 2017년 재작년에 토론토에서 프리미어를 했던 영화고요. 그 감독인 아만도 이아누치는 저는 본 적 없는데 빕이라는 그 유명 시리즈를 코미디 시리즈. 그것도 정식 풍자극이죠. 뭐 이 영화 어쨌든 제목처럼 스탈린이 죽고 나서 권력의 공석을 움켜쥐려는 자들의 그 사람들의 일종의 풍자극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니 풍자극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가 아니라 되게 오랜만에 보는 전통적인 풍자극이라 가지고요. 그런 점에서 사실 저는 좀 신선할 정도로 점수를 좀 주고 싶고 그래도 아쉬운 점이 좀 있었다면은 이게 풍자극의 특징이기도 한데 패턴이 어쨌든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그 러닝 타임 내내 즐겁기는 좀 힘든 음.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음. 식의 영화들은요. 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았던 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다시 본 거긴 한데 또 칸 영화제가 있으니까 짐자무시가 있으니까 얘기를 드리자면은 그 짐자무시의 뱀파이어 영화 오직 사랑하는 이들만이 살아남는다를 봤고요. 이 영화 같은 경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영화예요. 그 사실은 패터슨의 그림자 같은 이야기죠. 왜냐면은 반복되는 삶. 그쵸. 근데 그 뒤집혀 있죠. 패터슨은 좀 일상 속에서 가끔 시나 예술을 마주하는 일반인이라면은 이 영화는 그 예술가죠. 예, 정말 불후의 예술을 만들어내고 있는 사람들이 일상에 뭐랄까 짓눌린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정반대의 이야기라고 사실 저는 되게 구조도 사실 굉장히 비슷하고 뭐랄까 좀 재미의 면에서는 패터슨이 좀 더 있지만 사실 저한테는 그래서 오직 사랑하는 이들만이 살아남는다 좀 더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오히려 뱀파이어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뭐 그냥 정말 단순하게만 말하자면은 버스 드라이버 하시면서 가끔 이렇게 시 쓰는데 명작을 쓰는 것보다는 명작을 쓴 인간이 사실은 뱀파이어였더라. 우리 같은 범인들이 아니야 이런 거죠. 그쵸. 그런 면에서 훨씬 더 리얼리스틱하다고 말하고 싶고요. 아 아니, 어떤 그러니까 의미인지 알 것 같아요. 네네. 그 패터슨 되게 소소하고 일상적인 것 같지만 사실 되게 특별한 이야기죠. 네. 그리고 사실은 그 사람의 시를 보면은 어?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은 납득이 좀 안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이 이렇게 잘 쓴다고? 정말 그냥 네. 관찰만 해서 네. 이렇게 쓰는 걸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 네네네. 뭐 어쨌든 그런 면에서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판타지네요. 네, 판타지죠. 사실 판타지인데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아. 패터슨은 리얼에 기반한 판타지라면은 리얼리스틱한 배경에서의 판타지라면은 이 영화는 판타지 배경에 사실 리얼리스틱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봤는데 여전히 저는 좋았고 이 영화를 보면은 또 이 뱀파이어들이 일반 대중들을 보면서 좀비라고 부르죠. 짐자무 씨가 좀비 영화 더 돈트 다이를 찍지 않았겠어요? 개막작이죠. 네네. 이게 어떤 연관성이 있을지는 두고 보는 걸로. 근데 저는 짐자무 씨가 직접적으로 그렇게 연관이 있진 않지만 작품들이 다 어쨌든 패턴이 흐름이 큰 흐름이 어쨌든 좀 명확하게 보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쨌든 오직 사람이 많이 살아남는다 다음 작품이 패터슨인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그 다음인 더 데드 돈 다이가 좀 궁금해지는 면이 있어서 예,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또 다른 칸 영화제랑 또 억지로 있자면 억지로도 아니죠. 그 돈키호테를 죽인 사나이 작년 칸 영화제 폐막작을 봤고요. 곧 개봉을 앞두고 있는. 예, 테리 길리엄이랑 제작사 사이의 갈등 아니면 뭐 투자 문제로 생긴 긴 제작 기간 같은 걸로 사실 굉장히 유명한 영화고 이 영화를 찍는 것 자체가 사실 돈키호테의 여정에 가까운 영화라서 뭐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재미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야기조차도 또 그럴 법해요. 이 이야기는 테리 길리엄의 영화답게 환상적이면서 좀 반영적인 얘기인데 줄거리는 대략 이런 식입니다. 감독이 아담 드라이버인데 학생 시절에 돈키호테를 죽인 사나이라는 영화를 찍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영화로 인해서 잘 나가는 감독이 돼서 영화도 유망 감독 뭐 이런 게 이미 뭐 거의 이미 잘 된 거예요? 이미 잘 나가 버린 상태에서 영화 시작해요. 그래서 CF도 찍고 영화도 찍고 하다가 이번에 이제 같은 지역으로 가까운 지역에 돌아와서 다시 돈키호테를 죽은 사나이를 찍고 있어요. 근데 뭐 그냥 대충 찍어요. 그냥 컷. 그냥 뭐 맥주 좀 마실까? 그냥 이런 느낌이에요. 그런 식으로 찍고 있는데 이제 사건이 생기죠. 큰 틀만 얘기하자면은 술집에서 이제 사람들이랑 막 놀고 있다가 회의도 하고 놀기도 하다가 어떤 사람이 불법 DVD를 파는 사람이 들어와요. 근데 투자 회사 정도 될 것 같아요. 투자사 사장이 거기서 DVD 하나 사가지고 주면서 영감 좀 받으라고 그 열심히 하라고 그냥 하는데 그 DVD 받은 영화가 자기 학생 때 찍었던 그 영화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꽂혀가지고 이제 그 현장으로 중간에 촬영 도중에 또 촬영 대충 하니까 촬영 도중에 오토바이 타고 가버리는데 거기서 이제 자기가 영화를 찍으면서 만났던 여자가 있는데 여자 주인공이기도 했고 그 여자가 이제 그 마을에 없는 거고 그리고 사람들이 굉장히 자기에게 적대적인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게 기간이 얼마나 걸린 후에 돌아간 거? 수년? 한 10년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뭐 아. 정확하게 어떻게 언급되는지 네. 모르겠는데 학생 때 학생 졸업 작품 같은 걸로 근데 찍고 아주 나이가 많이 든 설정은 아닌 네, 거죠. 아주 많은 네. 설정은 아니에요. 네. 뭐 제 생각에는 한 10년 정도 오지 않을까. 뭐 어쨌든 우연히 갔는데 자기가 이제 연기 지도를 했던 그 돈키호테 역할을 했던 구두장의 할아버지가 이제 그 연기 훈련시킨 것 때문에 자기가 진짜 돈키호테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저씨를 만나면서 그 아저씨 갑자기 감독분이 산초 하면서 아 재밌다. 이제 영화가 본격적으로 그 예고편에 그 아저씨가 그 사람이구나. 그 왕좌의 게임에 그 무슨 되게 종교계의 그 리더로 나오는. 그 누군지 알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왕비한테 쉐임 그거 시킨. 근데 제가 그 그 사람. 백인 할아버지들 네. 저 인종주의자라 가지고 백인 똑같이 할아버지를 생겼죠? 잘 모르겠어요. 네. 그 사람도 알고 이것도 기억이 나는데 매치가 어렵네요.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네. 네. 어쨌든 그래서 되게 재밌는 이야기고 사실 이제 후반부에 가면은 사족이 좀 길어서 아쉽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테리 길렴스러운 이야기이기도 하고 꽤 재밌게 봤어요. 이 자기가 신념으로 심어놓은 주입해놓은 그 돈키호테로부터 다시 자기 신념을 되찾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영화를 만드는 과정에서 어쨌든 그렇게 파생되는 일들로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망가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삶이 되고 완전 바뀌어버리는 뭐, 사람들. 네네.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그때 그런 얘기 했었죠. 네. 시티 오브 갓. 그쵸. 시티오버가 그 뭐 몇 년 레이더지? 어쨌든 뭐 그런 영화도 있고 그건 그걸 다 떠나서 떠나서 얘기했었습니다. 네. 어쨌든 저는 그 현지 배우들 쓰는 거 좋을 수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생각지 간단한 못한, 문제는 아니다. 맞아요. 네. 어벤져스 4 엔드게임을 봤어요. 언급할 필요도 없이 모두가 보고 있는 마블의 한 시즌을 마무리하는 영화죠. 그 이탈리아계 미국인인 루소 형제 작품이고요. 혹시 보셨어요? 봤어요. 그전 바쁜 와중에 마블 3시간을 마블 팬이었네. 그러게요. 전혀 생각지 못했는데 네. 또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이 캐릭터에 애정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니 근데 캐릭터에 대한 애정은 그 영화를 3시간 보는 것만으로도 생길 수 있어요. 맞아요. 네네. 그래야 그 영화를 만드는 거죠. 그렇죠. 물론 이제 뭐 전작들을 보면 더 재밌을 수도 있겠지만 뭐 저도 뭐 전작을 다 열심히 챙겨본 정도는 아니고 제 생각에 한 20-30% 정도 보지 않았을까. 한 10몇 편 있잖아요. 그죠? 20몇 편. 그래요? 22번째인가 그렇더라고요. 20 그러면 30-40%가 안 되겠네요. 저는 그래도 한 절반 정도. 근데 저도 막상 따지고 보면 절반 정도 봤을 수도 기억을 있는데. 안 할 뿐이지. 그쵸. 제가 기억도 안 하고 뭐 예를 들면 제가 앤트맨의 마스프 보러 갔다가 잔 얘기도 그쵸, 옛날에 그쵸. 했었고 맞아요. 첫식 제목 뜰 때 저 들어가지고 크레딧 꿀잠을 잤다. 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엔 저도 생각보다 많이 봤을 수도 있는데 또 TV에서 워낙 많이 하고 하니까 재밌었고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후반부보다 그냥 초반에 궁상 떠는 게 더 제 좋더라고요. 맞아요. 그냥 그런 면에서 역시 슈퍼히어로가 궁상 떠는 거 또 다른 재미가 있구나. 진짜 그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궁상 떠는 슈퍼히어로 되게 잘 못 보는 얘기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 그랬기 때문에 인피니티 워가 나왔을 때 되게 사람들이 좀 충격을 많이 받았던 거고 저는 뒤늦게 봤지만 근데 이 엔드게임에서 되게 의외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일단 다시 힘을 모아서 나가자 하기까지 되게 생각보다 오래 걸린다는 점. 네네. 그리고 정말 그 캐릭터들이 막 그룹 테라피 같은 것도 하고 정말 그 재난 이후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2019년에는 슈퍼히어로도 재난을 피해갈 수 없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재밌었어요. 그리고 네네네. 그게 아무래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캐릭터에 대해서 좀 더 애정을 갖게 하는 그런 게 된 걸 수도 있고 왜냐면 비인간적이잖아요. 슈퍼히어로는 되게. 네, 맞아요. 근데 거기에 되게 인간적인 면이 들어간 것도 좋았고 토르 같은 경우는 뭐 저희는 어차피 다 스포일러 하고 지금 엔드게임 이미 다 볼 사람 다 봤지만 토르 같은 경우는 진짜 끝까지 그 몸매를 유지한다는 점에서도 얘네가 진짜 상업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있구나 라는 점에서 되게 인상 깊었었던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는
뭐 아직 초기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게 어쨌든 되게 서양에서 요즘 막 바디 쉐이밍에 대한 이야기 되게 많잖아요. 뚱뚱한 사람을 되게 어떻게 바라보아야 될지 이게 막 건강 문제니까 간섭해도 되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근데 어쨌든 토르가 결국 제일 잘생긴 사람인데 끝내 그 토르로 돌려놓지 않았다는 점 그런 것도 재밌고 좀 안 붙기는 했지만 어쨌든 캡틴 마블부터 이어졌던 그런 페미니즘적인 아젠다 넣는 거 뭐 그런 것도 나름 이제 이 상업적인 틀 안에서 아 이런 것도 이제는 잘 팔리는 아이디어가 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이거를 마블이 아니었으면은 하기 힘들었겠지라는 생각도 좀 들고 네. 재밌게 봤습니다. 네.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헐리우드 스튜디오들은 아 넷플릭스가 아니라 디즈니가 문제였구나 라는 맞아요. 식으로 물론 넷플릭스랑 극장 간의 다툼이 더 핵심적인 논점이 거기 있고 여기는 이제 스튜디오의 논점이 좀 있긴 하지만 스튜디오들은 아 디즈니가 문제구나 라는 걸 다들 뒤늦게 깨달았다더라 그런 얘기가 있고 이제 디즈니는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다른 한편으로는 그래서 또 두렵기도 하죠. 왜냐하면 디즈니가 폭스를 인수했고 이제 제작 편수를 줄이겠다는 방침으로 폭스가 이제 제작을 편수를 확 줄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도 좀 이런 큰 작품은 두렵고 염려되는 대상인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시장이라는 게 뭐 이게 또 단순히 헐리우드 영화라서 배격하는 게 아니라 저는 어쨌든 200만 정도의 관객이 드는 영화가 많은 게 건강한 거고 예, 뭐 1000만 넘는 거 이상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1000만 넘을 수 있지만 1000만 넘는 영화가 몇 편씩이나 되고 그리고 그 반대로 100만도 못 넘는 영화가 수백 편 된다는 건 되게 이상한 네. 구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저희도 1000만 관객에 합류하였다. 네. 그러게요. 매 한 대 맞을까요?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다른 한편으로는 어쨌든 어벤져스 엔드게임은 시리즈 마무리로서 굉장히 어쨌든 적절한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고 왕자의 게임 아까 얘기하셨는데 저는 왕자의 게임 시즌 8도 요즘 그쵸. 보고 있어요. 연일 화제죠. 연일 화제예요. 뭐 엉망이라서? 모르게 저는 사실 이 2시즌 전부터 안 봐서 이번 시즌도 안 보고 있는데 그 그러니까 미국 매체에 들어가면 월요일에 들어가면 네. 항상 예전에는 다 이게 영화 뉴스였는데 항상 일면을 왕자의 게임이더라고요. 그렇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한 2-3시즌까지 봤으면은 의리가 있죠. 끝까지 그래도 어떻게 끝까지 끝나는지 봅니다. 봐줘야겠다. 네. 제 개인적으로는 제 생각 이상으로 실망스러운 시리즈고 거기에 대한 거는 사실은 일종의 지금까지 계속 키워왔던 그 북쪽에서 내려온 이상한 귀신들 화이트 워커 안 보셔도 저보다 이름 고유명사 잘 알고 계시네요. 옛날에 열심히 봐가지고 너무. 저는 뭐 어쨌든 그 화이트 워커들의 존재감이 그 부각됐던 거에 비해서 사실 별게 아니었어요? 근데 그게 연출의 실패인 거죠 사실은. 별게 아닌 걸로 하려고 한 게 아닌데 그냥 별게 아닌 일처럼 좀 보여가지고 결국에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대규모 전투 씬이라 이 왕자의 게임이 근본적으로 워낙 등장인물이 많고 그 개개인의 씬들이 재밌고 사실은 다른 한 씬을 보여주다가 그 씬이 어떻게 될지 궁금한 상태에서 또 다른 씬을 보여주는데 그 다른 씬이 궁금하고 일종의 왕자의 게임이 잘했던 거는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하는데 이 다중의 주인공이 그 안에서 사실은 왕자의 게임이 되게 큰 것처럼 보이지만 소품에 가까운 시리즈였다는 생각을 해요. 그 소품을 여러 개 모아놓은 네네 개별의 신들은 근데 이게 대규모 전투로 왔을 때 물론 이게 뭐 누군가는 이 원작자가 뭐 약간 한 발 물러나서 그런 거라는 얘기도 하는데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이 대규모 전투로 끌어올 수 있는 재미랑 종류가 달라요. 그리고 그거를 잘 하지도 못했고 그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는 왕자의 게임이 어쨌든 누가 죽을지를 모른다는 이 다중주의공으로 인한 그게 핵심적인 또 재미가 있는데 이제는 너무 명확해진 네 이제는 그게 좀 명확해요. 제가 봤을 때는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죽으면 안 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죽어도 되더라도 사실 이제 끝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게 그렇게 충격도 와닿지 아니고. 않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 왕좌의 게임 마지막 시즌은 이미 동력이 없다. 그리고 이거는 뭔가 영리한 방법이 있었겠지만 지금 드러나는 건 사실은 왕좌의 게임이 고질적으로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뒤로 물러놓고 후반부로. 거의 맥거핀으로 모든 것을 맞아요. 밀어놓은 그 뭐랄까 그게 또 TV 그 크레딧을- 시리즈의 방식의 한계인 것 같기도 해요. 네, 이게 네. 시즌이 연장되고 하는, 물론 왕자의 게임은 되게 초반부터 어쨌든 처음에 7시즌에 8시즌 된 거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 길이는 정해져 있었지만 그럼에도 약간 TV는 그때그때 써가는 거다 보니 중간에 이제 끼워 넣는 게 되게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뭐 대출 상환 중이다. 뭐 그런 그렇구나.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은 전주로 가죠. 전주로 갈까요? 네. 저는 일단은 로호라는 영화를 봤어요. 이 영화는 산세바스티안 영화제에서 감독상을 수상한 영화고, 근데 오프닝 시퀀스가 재밌어요. 이 집이 하나 있고 거기서 사람들이 다 막 가구 같은 거를 들고 나가요. 뭐지 이사를 싶은데, 하는 건가?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람들이 주인 없는 집에서 다 훔쳐간 거예요. 그 주인 없는 집을 턴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냥 넘어가가지고 어떤 등장 인물과 두 남자의 다툼을 보여줘요. 그리고 나서 영화가 한참 지나가면은 결국에는 이 남자랑 그 집이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나오는 뭐 그런 영화라서 뭐 어떻게 보면은 별거 아닌 걸 수도 있는데 이 어차피 뭐 스포일러 하는 거니까 좀 더 말씀을 그냥 드릴게요. 이 초반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레스토랑에서 한 남자가 되게 타르코프스키 같이 생긴 남자예요. 제가 봤을 때 이 남자가 일부러 제가 봤을 때 약간 일부러인가 싶기도 한데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코스염 입고 그래요. 예, 정확하게 그 어. 얼굴이에요. 근데 그게 그렇다고 또 엄청나게 특이한 유형은 아니라서 확신은 그쵸. 못 하겠는데 자꾸 어쨌든 신경이 쓰이는 얼굴이에요. 어쨌든 이 남자가 테이블 왔는데 식당이 다 테이블이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나 여기 앉겠다. 저 사람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안에 올 때까지 그냥 차지만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난 바로 주문할 거니까 나한테 테이블을 내달라 하면서 말다툼이 생겨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테이블에 앉아있던 남자가 그냥 그래라 하는데 생각을 열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좀 인격적인 비하를 해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어떤 거냐면은 매사에 불만이 뭐 가득하지 너 같은 애들은. 그래서 좀 핵심을 건드리는 말 같은 거를 좀 해요. 그래서 이 남자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화가 나서 레스토랑 뛰쳐나가고, 그런데 이제 집에 가는 길에 이 남자 기다리고 있는 거죠. 밤길 조심해라네요. 그쵸, 방길 조심해라. 얘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짧게 요약하면은 다투고, 근데 마지막 순간에 이 타르코프스키를 담는 남자가 총을 꺼내더니 자기를 쓰고 자살을 해요. 그리고 아직 살아있어서 남자는 이 남자를 병원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고 차에 태우지만 결국에는 사막에다 내다 버려요. 죽어서 아니면은 죽이려고? 애매해요. 애매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일상으로 돌아오는 듯 하지만 이거 자꾸 얘기하면 점점 길어지는데 어쨌든 그런 다음에 다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요. 또 근데 친구가 와가지고 저기 빈집이 있는데 그 사람 빈집이 있는데 저 집을 가짜 집주인을 만들어서 사자. 그런 다음에 팔자. 그 돈을 벌자. 이런 제안을 해요. 주인공에게. 이 주인공 좀 안 내키는데 어쨌든 돈 때문에 좀 흔들려서 하게 되고, 그와 동시에 그 죽은 남자를 찾기 위해서 탐정이 고용이 돼요. 그래서 그 탐정이 이제 점점 사건에 접근하기 시작해서 결국에는 탈로가 납니다. 하지만 또 결말에서 재밌는 거는 제 생각보다는 굉장히 뜻밖의 전개를 좀 자주 해요. 그런 점에서 약간 거칠긴 하지만 뭔가 뚝심 있고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게 또 후반부에 결국은 그 탐정이 이 남자를 데리고 사막으로 가요. 어차피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집주인도 그 주인공도 눈치채고 권총도 챙기고, 탐정이 갑자기 충고하는데 네가 그 사람이랑 싸운 거, 레스토랑 싸운 거 아무도 못 봤을 것 같냐? 다 봤다. 지금 네가 왜 거짓말하냐? 거짓말할 이유가 없다. 이거 뻔뻔하게. 그래서 총을 겨누는데 못 쏴요. 탐정이? 아니 이 남자가 이 사람이? 그 탐정을 못 탐정을, 쏴요. 그래서 사실 생각해보면 그 사람은 사람을 죽인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쵸. 어떻게 보면 유기는 했지만 죽게 내버려두긴 했지만. 그리고
그 총을 이제 탐정 이렇게 다시 하면서 없던 일로 해주겠다. 돌아가자. 어차피 이 남자를 잡아놓는 게 이 탐정에게 이득이랑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냥 진상만 알아주면 되는 그런 네. 사람이었던 거예요. 뭐 그것도 근데 이게 뒤에 정치적인 그런 얘기가 좀 있어서 복잡한데 어쨌든 그래서 돌아가자 해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엔딩에는 남미 특유의 음악이 흐르는데 노래 너무 좋아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군요. 두 번째로 제가 본 영화는 프레드릭 와이즈먼의 인디아나 몬로비아입니다. 저희가 짧게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뉴욕 라이브러리에서를 찍었던 다큐멘터리 감독이죠. 제목처럼 이제 인디아나 있는 몬로비아라는 지역의 사람들을 찍은 영화인데 저는 이제 제가 이제 프레드릭 와이즈먼의 영화를 몇 편 봤다고 명확하게 말을 못하겠어요. 왜냐면은 극장에서 본 적은 없는 것 같고 다 이제 VOD로 봤었는데 VOD로 본 경우에는 이 사실은 길잖아요. 영화들 3시간 뭐 이렇게 4시간 이렇게 되니까 끝까지 안 봤을 수도 있고 끝까지 안 보기도 하고 띄엄띄엄 보기도 하고 해서 사실 뭐라고 얘기하기 힘든데 이 영화는 와이즈만 영화 중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가장 재미없는 영화였어요. 그거는 아마 대상 때문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뉴욕 라이브러리라든지 뭐 제가 재밌게 본 거는 라당스, 내셔널 갤러리 뭐 이런 영화들은 다 그 공간에서 뭐 미술 작품을 갤러리에 전시를 하는 이야기거나 아니면 뭐 미술 작품 복원하거나 발레를 연습하거나 아니면 뭐 복싱짐 이런 거는 권투를 어쨌든 훈련을 하거나 이런 조금은 알고 싶은 사람들에 대한 그러니까 소재의 문제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 게 너무 재밌고 그 공간에 가보면 돼서 너무 재밌는데 이 인디아나 몬로비아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에게 별로 관심이 안 가요. 일단 제가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의외적이지도 않죠. 사실은 그 물론 이제 정치적인 색깔이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이 영화를 보면은 이제 주로 이제 옥수수를 만들거나 축산업을 하거나 뭐 등등의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뭐 제가 그만큼 재미없는 만큼 찍었어야 되는 걸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좋은 접근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사실 들었어요. 이 영화가. 왜냐면은 이걸 보고 나서 그 사람들을 더 이해할 수 있는 정보가 있는 건가를 잘 모르겠어요. 저는. 왜냐면 와이즈먼의 기법은 어쨌든 간에 그들의 뭐 내부를 파헤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물론 내부를 파헤치죠. 그 우리가 못 들어가 볼 그 공간에 공간에서. 데려다 주긴 하니까. 근데 이 지역의 이 공간들은 좀 파해서 들어갔다 내가 참석 못할 때다 싶은 곳은 이제 뭐 공무원들이 벤치 어디다 놓을지 토론하는 정도? 아니면은 누군가의 장례식 뭐 이런 곳 정도인데 그곳에서 내가 뭘 더 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는 좀 확신이 없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와이즈먼의 뭐 대충 본 것만 하면은 그래도 많이 봤거든요. 저는 사실 뭐 다 그까지 안 봤을 수 있지만 그 중에 어쨌든 제일 의아한 영화였어요. 저한테는. 네네. 저는 사실 궁금한데 못 봤지만 그 최근에 그 네. 미국 대선이 이제 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네네. 2020년 초부터 어쨌든 경선에 들어가야 되고 지금 민주당에 21명의 후보가 나왔는데 이제 그 중에 좀 빠르게 무명에서 선두주자로 올라선 사람 중에 그 인디애나의 사우스밴드라는 시에 시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이라 그러면 되게 높은 사람 같지만 서울시장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거기 미국에서 시장이라는 거는 진짜 정말 조그마한 동네의 시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로서 약간 구청장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런 사람이 37이라는 강남구보다 사람 수도 적을 수 있죠. 그럴 수도 있죠. 네. 37이라는 아주 어린 나이에 갑자기 대선 후보로 되게 유력한 후보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의 그런 지지를 얻게 된 배경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 카리스마나 이런 것도 있는데 이 사람이 어쨌든 인디애나라는 정말 새빨간 공화당 텃밭에서 민주당으로서 시장을 재선을 했고 재선할 당시에 커밍아웃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사실 도박이었는데 더 높은 지지율로 당선이 됐고 그런 면에서 되게 흥미로운 인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인디애나라는 주에 더 어쨌든 다른 동네지만 들어가 본다는 의미에서 이게 뭔가 새로운
왜 민주당이 이 사람들에게 닿지 못했는가 그동안 그런 것들이 있거나 할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모르겠네요. 네, 뭐 제가 또 아무래도 미국 정치에 대해서 무지하고 그런 뭐 느낄 수 없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와이즈먼의 방법과 이 대상은 맞는 대상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저의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경험이었고 네. 뭐 다른 영화는 이제 또 산체스가 돌아왔다. 이게 번역이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상셰스가 아, 돌아왔다. 샹세스가 폴 상세스가 돌아왔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불어다 보니까 막 샹세스가라고 있는 게 맞겠죠. 어쨌든 뭐 폴 샹세스. 네. 어쨌든 저는 그냥 제 편한 대로 산체스라고 네. 읽겠습니다. 네. 좀 스페니쉬에 가까워서. 이 산체스가 돌아왔다는 그 작년 저희가 까예디 시네마 탑 10에서 얘기를 해드렸던 이 까예디 시네마의 탑 10 중에 우리가 뭔 영화인지 모르겠는 영화가 전주에서 다 틀었죠. 뭐 보물 스트레이트 아일랜드 같은 다큐멘터리나 베르트랑 만디코의 장편은 틀지 않았지만 단편을 틀기도 했고. 아포칼립스 나오고. 아 그거 아닌데. 애프터. 아 애프터 나오. 아포칼립스 나오는. 아포칼립스 나오죠? 네, 아포칼립스 나오죠. 네. 그래서 이 산체스가 돌아왔다. 저는 되게 재밌게 봤어요.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야기에 되게 휘둘린 기분이랄까? 뭐 그렇다고 되게 엄청나게 예외적인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때도 뭐 제가 추측을 했을 때 이 연쇄 살인마가 돌아왔는데 그 쫓는 여경이 있고, 근데 이 산체스가 뭔가 그림자 같은 존재일 것 같다. 뭐 그런 얘기를 제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큰 틀에서 보면 다 맞아요. 다 맞는데 역시나 스포일러를 하자면은 결국에 이 산체스가 진짜 산체스가 아니에요. 아 실제 살인범 산체스가 아닌 거예요? 네네네. 그리고 이 산체스를 잡겠다는 여경의 의지가 결국엔 일을 망치는 거기도 하고. 그러니까 너무나 이 사람을 잡고 싶은 나머지. 예. 근데 이 사람을 잡고 싶은 나머지 사실은 결론만 말하자면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산체스라는 존재가 어떤 사람인지는 알 수 없고 우리는. 근데 결국에 산체스라 하면은 뭐 여기 약간 정치적인 메시지 들어가 있는데 결국에는 억눌린 노동자, 더 이상 이 삶을 못 참겠다고 선택한 노동자의 극단적인 선택에 가깝고, 그런 면에서 사실은 시민들이 다 산체스고, 그런 면에서 이 남자도 분노를 터뜨릴 땐 진짜 사이코패스적인 면모를 보여주지만 평소에 사실 되게 평범한 사람이고, 그리고 이 평범한 사람의 실종을 수사하지 않은 여경이 그냥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남자가 산체스로 몰려서 도망가는 동안 아내는 실종 신고를 계속해서 해왔고, 그런 좀 복합적인 사회의 실패. 예, 그런 걸 좀 보여주는 영화에 가까워요. 그렇지만 굉장히 그거를 뭐 되게 진지하게 심각하게 다루기보다는 좀 유쾌하게, 유쾌하다고 하기도 좀 그렇고 재기발랄하게? 좀 재기발랄하게. 네, 좋습니다. 재기발랄 정도로 합시다. 재기발랄하게 다루는 영화고, 그런 면에서 이제 재미가 있죠. 왜냐하면 이 여자가 진짜 일을 해보고 싶어 하는 거죠. 이 남자들이 대체로 좀 무능하고 뭐 이런 식이에요. 뭐 그거 대충 하자. 뭐 진짜 산체스겠냐. 뭐 거의 이런 식이고, 서장은 언제나 공만 뺏고 일 크게 벌리지 말라고.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좀 무능한 공무원에 가까운 경찰들이 나오고. 근데 그러니까 사실 이 여경이 잘못됐다고 말하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혼자 보면은, 어쨌든 일을 해보려고 했던 혼자 거니까. 어쨌든 일을 해보려고 했는데 거기서 이제 어쨌든 그런 좌절을 겪게 되는 뭐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되게 물론 이거 영화 직후에 저희가 통화를 했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되게 오랜만에 신난 느낌을 받아가지고 이 영화를 보고 되게 좋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영화 자체만으로 그런 건 아니에요. 일단 오랜만에 전주에서 영화를 보고 있으니까 기분이 좋았고 일단 기분이 좋았고. 네, 그쵸. 네.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이 영화 자체가 그렇다고 해서 뭐 그래서 저는 뭐 정말 너무 좋은 탑 10인가? 대단한 영화다 대단한 막 이런 영화인가? 건 아니고. 그거에도 저는 약간의 의심은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무대에 많이 서진 않았던 감독의 또 여성 감독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면이 작용했을 것 같아요. 그 이야기도 야심이 있는 이야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야심에
휘둘리지 않은 연출이기도 하고 어쨌든 그랬고요. 네. 그리고 본 영화는 지바 포스텍 쇼와의 편집자라는 영화를 봤는데 이 영화는 짧게 얘기할게요. 이 영화는 10시간에 이르는 아우슈비츠를 다룬 쇼와의 편집자인 지바 포스텍을 다룬 이야기고요. 그녀의 뭐 예술가로서의 면모나 광기 같은 부분 좀 엿볼 수 있긴 하지만 사실 제가 봤을 땐 별게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쇼와를 본 란츠만이 대단하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이 영화가 지바 포스텍이라는 이름으로 여성 편집자라는 걸 걸고 어필을 함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이 여자애를 어필하는데 이 영화는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쇼와의 공을 네. 그렇게 가져가지 못했다는 거. 그쵸. 그녀에게 돌리려는 시도를 하는데 저한테 그 설득이 와닿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면에서 아쉬운 영화고 물론 이제 뭐 그녀에게 공이 없다는 것도 아니고 또 뭐 란츠만의 공을 그들이 뺏어오는 거려고 했던 것도 아니죠. 그냥 좀 나눠주고 싶었다고 할까요? 이게 좀 요즘 이런 문제 좀 핫해가지고 뭐 역사 다시 쓰기 뭐 이런 거 많잖아요. 조심스러운데 결국엔 어쨌든 그녀의 인터뷰를 통해서 호소하는 부분이 호소가 되는 부분이 딱 한 개밖에 없었는데 쇼와를 편집하는 동안 딸이 집을 나가버렸다 정도의 가정사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재밌는 이야기죠. 아니 재밌는 이야기. 어쨌든 슬픈 이야기고 또 흥미로운 이야기죠. 그러니까 쇼와로 더 못 들어가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사실 이 사람이 그 이후에 또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있는데 뭐 사실 엄청난 성과를 낸 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이 기획은 약간 아쉬운 면이 있고 다만 이 영화가 어쨌든 이 영화에서 쓴 소스들이 쇼와에서 가져오지 않았어요. 쇼와의 소스를 복원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소스들을 안 쓴 소스들을 넣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쇼와의 클립들을 공개된 적 없는 클립들을 보는 걸로도 하지만 뭐 가치는 충분히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또한 엄청난 대장정이었겠네요. 그것들 쓴 것과 안 쓴 것들과. 그렇죠. 그리고 베리만을 찾아서는 네. 이건 왜 X죠? 이거는 제가 네. 전주에서 표는 끊고 안 본 영화인데 근데 이거 사실 옛날에 바꿔서 말은 할 수 있긴 하거든요. 네. 뭐 베리만을 찾아서는 베리만을 찾는 얘기고요. 네. 그냥 넘어갈래요. 네. 그 다음에 서포트 더 걸즈 그녀들을 도와줘가 번역 제목 맞나요?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영화는 경쾌한 영화죠.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어쨌든 성인반 플로리다 프로젝트 같은 영화라는 생각이 드는 영화고 저는 이 영화도 전에 한번 봤었고 다시 봤는데 그래도 극장에서 보니까 더 재밌긴 했어요. 미국의 전형적인 식당이라면 전형적인 식당인데 좀 여자들이 헐벗었다. 약간 후터스인데 좀 촌스러운 그런 느낌인 것 같더라고요. 네, 제가 후터스가 뭔지 몰라겠어요. 후터스 약간 야한 옷 입고 서빙하는 그런 데예요. 네. 그런 데인데 여기는 로컬이에요. 그래서 후터스 같은 데가 경쟁사로 등장하기도 해요. 그게 후터스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식당인데 한마디로 성을 파는 곳이죠. 어떻게 보면은 술과 음식과 성을 파는 곳이죠. 이 영화는 일종의 소동극이고 파탄극인데 이 주인공인 리사가 이 가게의 훌륭한 매니저고 그녀의 그 훌륭함에는 합법과 불법을 가리지 않는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하고 그 엄마 같은 존재죠. 이 애들을 보살펴주고. 네네. 뭐 이 영화 시작에 이제 자선 행사를 기획하고 있어요. 직원 중 한 명이 남자친구랑 문제가 있어서 이제 변호사 비용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변호사 비용을 얻기 위해서 예쁜 분들이 이제 뭐 처음에 세차도 해주고 기부해주세요 그러면서 뭐 가슴 수술 비용이라는 뻥도 치고 하면서 이제 모금을 하는 과정이 있고 여러 가지로 거짓말이자 불법적인 일이죠. 근데 하필 그날 이제 사장이 출근을 해버려요. 가지고 사장이 그 돈 뭐 입금해 뭐 하는데 뭐 어쨌든 뭐 다툼이 생기고 뭐 소동이 일어나고요. 결국에는 리사는 때려치고 만다 하고 집으로 왔어요. 집에는 이제 리사에게 줄 돈을 들고 왔죠. 리사는 마침 그 리사가 아니라 그 누구냐 어쨌든 그 문제 생긴 직원이 머물고 있거든요. 근데 결국에 이 직원은 남자를 선택합니다. 예. 그리고 하필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안타깝긴 하죠. 왜냐면은 그래서 그녀의 인생이 결국 도돌이표가 될 텐데 뭐 그런 면에서 좀 아쉽고
수 있고 리사 입장에서도 그게 너무 뻔히 보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결국 어쩔 수 없는 일이고 또 이 리사는 남편이랑 별거를 하기로 합의가 된 상태라서 남편이 또 마침 그때 사라지고 없어요. 이제 혼자서 혼자 남았네요. 혼자 남아서 일도 때려쳤는데. 네, 이 절망 속에서 그 후토스 같은 가게로 가서 음. 면접을 보려고 매니저를 하려고 하는데 마음에 드는 캐릭터다. 네. 그래서 그 후토스에 갔더니 이제 또 다들 빡쳐가지고 그 사이에 이제 가게에서 일이 일어나는데 거기서 같이 일하던 친구들도 다 면접 보러 갔더라. 그래서 같이 옥상에서 술을 마시면서 소리를 질러 본다. 뭐 이런 영화입니다. 아, 귀여운 마무리. 그렇군요. 네네. 제가 뭐, 이 영화 보려고 예매를 해놨다가 네. 실패했죠. 그래서 사실은 네. 제가 봤죠 대신. 네. 제 표를 드렸죠. 네네네. 그래서 베리만을 찾아서 안 봤다. 그러네요. 뭐 그런 사연이 백스토리가 인생의, 있고요. 네, 도미노 효과. 그래서 어쨌든 그 뭐 소리 마지막에 옥상에서 소리 지를 때 이제 막 같이 소리 질러 보고 싶은 기분이 드는 영화라서 재밌고. 이렇게. 네네네. 그리고 사실 근데 뭐 딱히 소리 지르면은 도움이 될 수도 있죠. 그쵸. 이제 지르고 나서의 그 정막이 되게 음. 허무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음. 힘들 정도로 지르면은 그런 생각까지 안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차에서 운전하면서 소리 질러 보시면은 그것도 할만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른 영화를 본 걸 말씀드리자면은 로이 앤더슨의 영화 3편을 봤어요. 스웨덴 러브 스토리, 비둘기 가지 위에서 존재를 성찰하다, 유더 리빙. 스웨덴 러브 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처음 봤는데 저 사실 좀 놀랐어요. 왜냐면 그 사람 첫 작품이다 정도만 알고 들어갔는데 색깔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왜냐면 이 로이 앤더슨 자체가 흔히 얘기하는 그 무슨 3부작이라고 하죠? 그 부르는 이름이 있는데 로이 앤더슨의 최근 3편의 영화를 부르는 아, 인간 3부작이었나? 뭐 그런 식으로 그런 유의 뭐 이름이었어요. 그런 식으로 네. 3부작을 꼽는데 거기서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블랑세캉스를 사용하는 영화들이고 그래서 사실 저는 스웨덴 러브 스토리도 뭐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뭐 거의 뭐 일단 핸들드도 많고 굉장히 서정적인 영화고 인물을 따라가는 클로즈업이 스틸도 좀 많은 서정적이긴 하더라고요. 네, 스틸만 봤지만. 네, 인물을 클로즈업이 많아요? 그런 영화더라고요. 왜요? 아, 되게 신기해서. 그래서 사실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그리고 감정도 엄청 풍부한 영화예요. 이 뒤에 세 그때 편은 다 쏟아 넣었나 봐요. 감정이 사실 되게 그쵸, 절제되는 절제되어 있죠. 영화잖아요. 거의 시체들이 움직이는 사실 기분을 내는 영화들인데 그 이 시체들이 영화는 하는 화장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 스웨덴 러브 스토리 같은 경우는 진짜 정반대 영화라 가지고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올해 본 영화 중에 개봉작을 제외하면 좀 웃긴다. 이 영화가 탑 1 아니면 2인 것 같아요. 제가 올해 극장에서 본 영화 중에 어린 소년과 소녀의 사랑을 전면에 내세우는 작품이지만 그리고 둘의 러브스토리가 너무 좋고요. 너무 귀엽고 너무 또 공감되는 부분도 있고 또 슬픈 부분도 있고 또 그들의 배경으로 있는 사회 어른들의 세상 같은 경우에는 그 모습에서 이 영화들의 흔적을 그래도 찾을 수는 있어요. 예, 비둘기나 지금의 영화. 지금의 영화들의 흔적을 찾을 수 있고 그런 면에서 그 데뷔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기묘한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아무래도 초반 영화다 보니까 굉장히 과감한 스타일을 가지고 있고요. 뭐 컷도 그냥 확확 하고 씬도 뭐 설정샷 없이 그냥 바로 뭐 이거 뭐지 싶은 클로즈업으로 시작하고 굉장히 과감한 영화라서 이 후에 절제된 그의 스타일에 비교하면은 정말 같은 사람이 찍었다는 걸 알고 보니까 이걸 찾지 전혀 다른 영화. 그건 진짜 재밌는 경험일 것 같아요. 네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기대했던 게 너무 아니고 굳이 찾자면은 저는 좀 비슷한 영화는 뭐 베리만의 환희와 알렉산더 같은 영화랑 좀 비슷하다는 생각도 들었고 아니면 좋아하시는 카사베츠 영화랑도 오히려 좀 비슷한 면이 있고 클로즈업이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어쨌든 감정이 넘실거리는. 그래서 저는 뭐 되게 어쨌든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고 뭐 그 외에 다른 이제 비둘기나 유더리빙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자면은 재밌는 영화죠. 재밌는 영화지만 하지만 이게 사실 좀 지루하기도 한 영화들이에요. 제가 느끼기에는 저 혼자 계속 말을 하고 있어서
어떠셨어요? 비둘기요? 네. 저는 좋았어요. 근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앉아서 한 10분 지나서 너무 화장실 가고 싶어가지고 언제 끝나나 계속 기다리고 있었긴 앉아서 10분 만에요? 네, 앉아서 그럼 10분 그냥 만에. 갔다 오지. 그래서 제가 되게 고민을 했는데 사실 갔다 오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이제 나는 참을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이제 갔죠. 근데 정말 끝으로 갈수록 너무나 괴로웠지만 끝에 또 이렇게 자리에서 몸을 떼게 만드는 그런 장면이 있어서 끝에는 좀 견딜만 했던 것 같고 면역이 되니까 참다 보면 그러다 병 걸려요 여러분. 뭐랄까 진짜 말 그대로 정말 감정이 배제되어 있는 장면들인데 그 안에서 많은 감정이 있고 그것이 이제 건조한 표면에서 계속해서 뭔가 뿜어져 나오는 약간 갇히지 못하고 결국 나오는 것 같은 장면들이 좀 좋았던 것 같고 그 제목이 사실 언급되는 장면이 있잖아요. 네, 그 그쵸. 약간 자폐증 같은 소녀가 시를 썼어요 하면서 시를 읽진 않고 내용을 다 자꾸 질문하니까 내용을 다 말해버리는. 근데 그 장면이 되게 재밌는 인상적이죠. 게 인상적이죠. 그리고 그게 되게 걔가 말하는 그 내용이 너무나 아름다운데 이것이 어쨌든 얘의 입을 통해서 나오지 못하고 정말 하나하나 라인 바이 라인 질문을 하는 이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이걸 보고 있고 어떻게 보면 약간 착취처럼 느껴지는 구석이 있는 장면인데 네. 그게 이제 다시 반복되는 게 그 마지막에 제가 자리에서 어머 했던 그 장면이 있고 거기서 이제 고문당하는 사람들이 내는 소리를 감상하는 사람들, 샴페인을 마시면서 감상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영화가 인간이 어떻다 속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영화를 만드는 내가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고 나이가 들면서도 계속 그런 고민을 한다는 건 참 존경스러운 일이죠. 그런 점에서 재밌게 봤습니다. 네. 그 뭐 유더 리빙이나 아니면 2층에서 들려온 노래 두 작품 다 사실 뭐 비슷한 궤적의 작품이고 저는 뭐 약간 더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 로이 앤더슨이 어쨌든 광고를 많이 찍었었는데 그 로이 앤더슨 광고의 대표적인 게 보험 광고예요. 보험. 그리고 이 광고들이 이 로이 앤더슨 영화랑 같은 스타일이거든요. 다만 이제 얼굴 하얗게 해가지고 뭐 그 정도까지 아니지만 네. 어쨌든 30초라는 짧은 시간 30초 1분 뭐 어쨌든 그 사이에 짧은 시간이고 그 마치 시작할 때 그 짧게 나오는 그런 장면들 같은 느낌이 있는. 네네네. 이 보험 광고들의 대체로 하는 말이 뭐 빠르든 늦든 당신은 보험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하면서 일종의 결국엔 일상의 재난을 보여주는 광고들이거든요. 근데 이 결국 영화도 더 진지하고 더 큰 재난을 그냥 보여주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그 광고들이랑 맥락을 같이 한다고까지 저는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이 영화들은 결국에는 삶이라는 게 인간이라는 존재가 살아간다는 게 사실은 거대한 수령의 재난의 상황이고 전쟁과 네. 고문과 특히나 마지막에 언제나 결국 재난이 찾아오거든요. 이 영화는 유더 리빙 같은 경우에는 뭐 전투기가 날아오고요. 뭐 어쨌든 그런 것이 굳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재난의 상황이 계속해서 일어나잖아요. 이 영화 안에서. 그 재난 상황도 사실 되게 돈이랑 엄청 많이 연결이 돼 있어서 그런 점에서 또 너무 무슨 뜬구름 잡는 게 아니라 진짜 현실적인 것을 이제 재난으로 포착하는 거죠. 그런 점도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진짜 돈이 없다는 게 우리 삶에 초래하는 이 여러 가지 영향들에 대한 생각을 또 비둘기처럼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정말 그 광고랑 똑같은 얘기네. 그 광고 네. 유튜브에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한번 네, 저는 썸네일을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영화인 줄 알았어요. 한번 보세요. 그거 재밌어요. 알겠습니다. 그 뭐 재미없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전주에서 그렇게 많이 보진 않았네요. 요 정도 봤습니다. 전 너무 부러울 정도로 많이 보신 것 같고요. 저는 네. 많이 본 건 아닌데 사실 뭐 다 전주에서 본 것도 아니고 그냥 근데 전주에서 상영됐던 작품 좀 얘기 좀 전주에서 일단 봤던 거 중에 제가 너무 별로였다고 너무 별로라고 했던 영화가 있었는데 제가 본 영화는 독일 겨울 이야기라는 영화고 이 영화는 간단히 말하면 독일의 이제 약간 변두리 지역에 사는
테러리스트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파 테러리스트들이고 젊은이들이고 당연히 백수고 뭐 하는 거는 이제 조직의 지령을 받아서 이 무슬림들 죽이고 하는 게 일인 애들인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막 많이 죽이지도 않았고 경험도 없어요. 근데 이들이 왜 이런 거에 빠져들게 됐나는 되게 거의 안 보여주고 그냥 이들의 삶을 그냥 계속 보여주는데 그 되게 지겹거든요. 그 얘기가 계속 반복돼서 막 되게 삶이 허무하고 그냥 뭐 돈도 없고 막 그냥 섹스나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건데 그게 계속되니까 되게 그 타자와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물론 그 사람들을 막 공감하라고 만드는 건 아니지만 당연히 이 사람들을 실제로 이해해야 나아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냥 되게 인간적인 존엄이 없는 애들이야 에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하는 느낌이 약간 들었고 저는 그들을 대하는 태도가 그냥 정말 그 효과적으로 보여줘요. 이 아이들에게는 존엄이라는 개념이 사라졌구나. 근데 그거 이상의 무엇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 근데 네. 그 표현만 제대로 내도 굉장히 충격적인 영화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충격적이긴 했어요. 이 영화 계속 이렇게 가는 건가? 이런 의미에서 충격이 있었던 영화인데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많았다. 왜냐면 너무나 폭력적이고 1시간 반인지 2시간인지 잘 기억나지 않는데 그걸 계속 보고 앉아있는 게 나에게도 너무나 폭력적이고 그래서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우 이러고 나왔다. 미드나잇이었는데 뒤에 2편 다 안 보고 나왔다. 난 자야겠다 이러면서 밖에 나왔고 또 좀 흥미로웠던 영화는 준하의 행성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었는데 경계도시 1, 2를 찍은 홍영숙 감독님의 다큐고 어떤 대안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학교에 다니는 준하라는 아이를 수개월에 걸쳐서 따라가는 그냥 이야기고 대안학교에 이제 그냥 평범한 아이들 되게 많은데 이 아이는 자폐증 증세가 있는 아이라서 뭐 친구들에게 침을 뱉는다거나 선생님을 때린다거나 뭐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 거의 매일 일어나는 것 같이 보이기도 그쵸, 하고 매일 일어나는 확률이 있겠죠. 그래서 이 다큐를 보면은 목표가 좀 느껴져요. 이게 막 내가 자폐증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아주 사회적인 발언을 하겠다 이런 목표가 아니라 정말 이 준하라는 아이를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아이를 대해야 될까를 고민하고 그게 완벽한 방법은 결코 아닌데 계속 실패도 하고 그냥 딱 보기에도 뭔가 저 세계에 갇혀 있어서 지금 보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 최선의 시도들을 자기가 생각할 때 최선의 시도들을 해가는 과정들을 되게 오랫동안 지켜보는 그래서 약간 보면은 이 준하가 끝내 저기에서 이제 맞는 교육을 찾았구나 이런 생각은 잘 안 드는데 저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준하란 아이가 나중에 어떻게 살진 모르겠지만 지금은 어쨌든 노력하고 있다 그런 게 보여져서 저는 되게 감동적인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영화가 막 그런 감동을 주기 위한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 저는 감동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요즘 또 대안교육이나 대안육아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도 좀 저는 관심이 갔던 작품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딱히 본 영화가 없네요. 네. 그러면은 저희 1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전주에서 틀었던 영화들 중에 그래도 이제 또 개봉을 하는 영화들이 있어서 뭐 아니면 VOD로 바로 직행하는 영화들도 있죠. 예를 들면 뭐 안타깝게도 이프 빌 스트리트 쿠드톡 같은 영화는 이제 바로 내려가서 곧 확인을 하실 수 있고 뭐 좋은 영화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은 미드나이트 같은 영화도 있는데 7월에 개봉을 한다고. 아직 7월이구나. 요나힐 감독의 이 미드나이트도 뭐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스케이트보드 타는 애들 나오는 영화를 저는 제일 좋아하는 면이 있어가지고 저는 예전에 좀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어서 네, 볼만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글로리아 벨도 곧 개봉을 하더라고요. 네, 글로리아 벨. 그거 제가 안 봐가지고. 세바스티안 렐리오. 네, 근데 사실 그 전작보다는 좀 별로라고 하는데 원작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그 전에 찍었던 남미에서 찍었던 글로리아보다는 좀 별로라고 하는데 그래도 뭐 볼만한 영화라고 해요. 개봉 전에 그
그 전 글로리아, 엑스 글로리아, 엑스 글로리아. 엑스 글로리아를 보시는 제로. 것도 괜찮겠다. 음.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은 1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생각보다 길었네요. 일부. 다다음 주 다음 에피소드는 뭐 서스페리아 하시죠? 아, 네네네. 네네네. 좋아요. 저도 보고 싶었던 영화고 다음 네네. 주에 개봉하기 때문에. 그 루카 구아다니노의 서스페리아는 음. 그 여배우 이름 뭐죠? 틸다 다코타 스윈튼이랑 존슨 다코타 존슨, 클로이 모레츠가 나오던가요? 나와요. 네, 미아 고스, 등이 나오고 음. 과거에 그 아르젠토 다리오 아르젠토. 다리오 아르젠토의 서스페리아의 리메이크 작품이고요. 뭐 다리오 아르젠토는 뭐 충격적인 비주얼의 영화 감독이고 구아다니노도 이번에도 마치 다리오 아르젠토가 찍은 것 마냥 충격적인 비주얼로 구사한다고 해서 저는 좀 재미있을 것 같고. 저는 원작 못 봤는데 원작도 곧 개봉한다는 소식을 얼핏 들은 것 같기도 해요.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 뭐 여세를 굳이 개봉을 한다면은 지금이 타이밍이긴 그쵸, 하겠죠. 그쵸. 네네네. 그러면은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루카 구아다니노 감독의 서스페리아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2부에서 안드레이 즈비아긴체프 감독의 러브리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기로 해요. 저기요. 네? 이왕 하는 그냥 한 문장으로 해주세요. 저도 귀찮아요. 편집할 때 이렇게 해주시면은. 아니 이거를 지우지 마요. 이렇게 한 걸 지우지 마요. 저희는 2부에서 다시 됐어. 다시 할 거예요. 저 2부에서 안드레이 즈비아긴체프 감독의 러브리스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